강단과 소신이 필요할 때 꺼내 듣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오늘 강소팟은 새로운 기획 본질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매주 발행을 결심한 후에 새로운 코너를 하나 추가해서 작은 배 인터뷰, 괄호 시리즈, 그리고 새로운 기획 이렇게 3개를 좀 돌아가면서 발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어떤 코너를 기획하면 우리도 안 질리고 계속하고 듣는 분들도 즐거울까? 그 결과가 본질 시리즈입니다. 본질 시리즈라고 하면은 뭐 본질을 다루는 건가요? 저희가 작은 배 인터뷰에서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멋지게 일과 삶을 항해하는 한 개인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고, 또 괄호 시리즈에서는 괄호 안에 하나의 단어를 담아서 또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본질 시리즈는 저희 두 사람이 좋아하는 무언가 하나를 골라서 과연 우리는 이걸 왜 좋아할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것을 좋아할까? 그 본질을 탐구해보는 코너예요. 그러니까 괄호 시리즈에는 보통 저희가 독서, 도파민, 협업 이런 일반 명사를 많이 넣었는데, 본질 시리즈에서는 고유 명사를 다루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제품에 대한 본질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에 대한 본질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까지의 본질을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컨텐츠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창작자를 골라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무슨 질의응답처럼 제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강단과 소신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제가 이제 프리스타일로 해야 될 것 같은. 본질 시리즈요? 저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제가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냥 할게요. 연기력이 날이 갈수록 느시는데요. 그래서 첫 본질, 무엇의 본질을 다루면 좋을까 저희가 후보를 쫙 뽑아봤는데, 사실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좀 스포하기가 싫어가지고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질 시리즈는 저희의 좀 취향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1시간짜리 팟캐스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대화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선정하기가 어렵긴 하던데요. 그리고 이 코너를 본질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된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 얘기 나누면 어때? 저런 거에 대해 얘기 나누면 어때? 이런 아이디어를 먼저 막 꺼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가 이걸 좋아하지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랑 강단님이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좋아할 때 뭐 그냥 재밌어서, 그냥 예뻐서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일은 물론 있지만 많이 없고, 이 제품에 담긴 철학이 너무 멋있지 않아? 이 이야기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취향은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보는 데 있나 보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강단과 소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코너의 이름에 본질이라는 말을 그냥 넣어버리자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이라는 단어가 약간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막 엄청 진지한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의 역사, 교과서처럼 알려주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재밌게, 하지만 알차고 영감 있게 만들 수 있겠죠? 오늘이 처음이라서 장담은 못하지만 방송 준비하면서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런 얘기 하자 하면서 강단과 같이 스크립트 구조를 짜는데 이거 너무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뭐 본질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보다는 좀 더 생활 밀착형 대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좀 시간이 흘러도 좀 유행과는 무관하게 왜 이것이 좋을까? 10년, 20년이 지나도 이것을 좋아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잘 되겠죠? 네. 너무 거창하게 코너 설명을 해서 기대치를 지금 많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한번 잘 해봅시다. 강소팟은 32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 하단에 구독 후원 메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 강소팟 29화는 본질 시리즈입니다. 오늘 강단과 소시는 대장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장금. 사실 대장금 하면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고 요즘에 유튜브 세상이 되면서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보다 10살 뭐 이렇게만 어려도 좀 추억 속의 드라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긴 해요. 저랑 강다님 둘 중에 제가 먼저 그 대장금에 빠졌어요. 네, 저는 완전 잊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최근 드라마들을 계속 쇼츠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알고리즘에 이제 옛날 드라마까지 뜨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새로 보게 된 게 대장금이었어요. 근데 뭔가 대장금은 쇼츠로 보기에 너무 대하 드라마다 보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약본을 보기 시작했고 그게 제가 대장금에 입덕하게 된 계기가 됐죠. 대장금이 처음 방영된 게 2000 몇 년이죠? 2003년 9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저와 강다님이 지금 동갑이고 2003년이면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대장금을 본 기억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뭐 내용이었는지. 근데 워낙 유명한 거니까 대략의 스토리 정도만 알고 있는? 강다님은 어떠세요? 대장금 같은 경우는 한 중학생 때까지도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계속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 방영 기간에 상관없이 저는 대장금이 제가 중학생 때 한 줄 알았어요. 왜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국에 갔었는데 그때 중국에서 아직 대장금 붐이 있었어요. 그 정도면 그러면 한국에서 방영이 끝난 지 거의 한 3, 4년이 지났을 텐데. 거기도 이제 한참 전에 방영을 한 것 같긴 한데 그 영향력이 계속 남아있는? 재방도 하고 하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한국 식당들이 꽤나 많았고 식당들 앞에 그 대장금의 스틸컷들이 막 붙여져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대장금을 다시 보면서 이게 너무 세련된 거예요. 이야기나 그 전개 방식이나 특히 또 배우들의 연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오래된 드라마 같지 않고 솔직히 지금 봐도 너무너무 재밌고 댓글창도 막 난리가 나요. 어떻게 20년 된 드라마가 이렇게 재밌을까? 나는 20년 동안 매년 한 번씩 본다. 그만큼 시간이 흘러도 낡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저도 소신님이 대장금을 그렇게 재밌게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드라마에는 뭔가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본질 시리즈로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막 대장금이 얼마나 대단하고 막 최고 시청률이 뭐 57%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대장금의 이 스토리 안에 그리고 대장금이 끼친 영향 안에 되게 흥미로운 본질이 있는 것 같다. 그걸 다루면은 좀 대화 알차게 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중국에서 대장금이 엄청 흥행한 것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 흥행을 했다면서요. 대장금이 중국뿐 아니라 뭐 일본, 뭐 우즈베키스탄, 중동 정말 여러 국가에서 굉장히 큰 흥행을 했대요. 근데 제가 봤던 글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삼성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양대 교수님이래요. 이분이 이란으로 출장을 가신 거예요. 이란에서 대장금이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했었대요. 시청률이 90%였대요. 근데 이란은 국영방송이 좀 위주라 시청률이 원래 높게 나온 편이라고는 해도 90%면 엄청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란에 가서 사람들한테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대장금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양대 교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영애 배우님이 한양대 출신이시래요. 그래서 나는 주인공이 나온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식당에서 돈을 안 받았대요. 와. 그러니까 대장금이 끼친 영향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중국, 일본 이런 데서 흥행한 거는 한류가 전통적으로 뭐 겨울연가나 뭐 엑스맨이나 런닝맨이나 뭐 이런 예시들이 있어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는 것 같은데 중동 국가에서도 이 정도였다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대장금을 너무 좋아해서 내한으로 오면은 이영애 배우를 초청해서 감사 서한을 써서 이영애 배우님께 전달을 해주고
사실상 팬레터. 네. 그만큼 대장금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뭔가 이런 만찬, 정상 만찬에 이영애님이 그렇게 초청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만큼 흥행했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과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 이야기가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이야기에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금은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한국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역사적 배경도 있고 음식도 다 한국 음식, 사람들도 다 한국 사람, 뭐 의상도 다 한국식, 완전 한국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은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막 영감을 받고 내 인생 드라마다 막 이런 사람이 정말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그 전에 정말 대장금을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알더라도 너무 어렴풋하게 아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스토리랑 등장인물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스토리는 사실 정말 간단해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장금이가 이제 주인공이죠. 근데 장금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장금이의 성장 배경을 먼저 보여주고 장금이가 갖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수락관 궁녀가 되었다가 또 모함을 당해서 제주에 유배 갔다가 의녀가 되어 다시 궁으로 돌아와 결국에는 왕을 치료하는 어의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그냥 장금이의 인생 스토리라는 거죠.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장금이가 실존 인물인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 드라마가 사극이잖아요. 그 부분도 이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역사적 배경이 그래서 자주 등장해요. 또 제가 국사학과 출신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기대치가 확 올라가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 이야기 자체는 실존 인물과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픽션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알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는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쓰이네? 그러니까 그런 재미는 있지만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이야기의 본질과는 그렇게 닿아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록에 대장금이 언급이 되어 있긴 해도 막 일대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몇 줄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주 간단한 기록인데 이제 그거를 총 54부작 대하 드라마로 만들어낸 거죠. 네. 다른 등장인물들도 이야기하면서 좀 더 자세한 스토리를 얘기해볼까 싶어요. 서장금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민정호입니다. 지진이 배우가 연기했죠. 민정호는 장금이와 러브라인이 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장금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금이가 하는 모든 결정과 가고 있는 모든 길을 응원해주는 좀 지고지순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종, 대비, 중전이 있는데 이 세 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세 분은 각자의 입장이 있어요. 이게 장금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개인의 이야기가 좀 더 대단해지는 건 다양한 권력이 개입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대의 왕이었던 중종, 그리고 그 중종의 어머니인 대비, 그리고 중종의 아내인 중전마마, 이렇게 좀 다양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장금이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상궁과 정상궁이 있죠. 한상궁과 정상궁은 장금이의 스승이죠. 아까 제가 이 드라마는 장금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야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장금이의 엄마가 원래 수락관 궁녀였어요. 근데 모함을 당해서 궁에서 죽다시피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금이의 아빠를 만나서 장금이를 낳게 된 건데 장금이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실 때, 엄마가 죽을 때 그 유언에 따라 수락관 궁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락관에 어찌어찌 들어가서 생각시 시절을 지나 그보다 높은 나인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때 장금이를 옆에서 돕고 엄마처럼 보살펴주는, 그러면서도 엄하게 타이르고 가르치는 역할이 한상궁과 정상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악역을 맡고 있는 최상궁과 금영이 누구죠? 한상궁, 정상궁과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최상궁은 한상궁과 라이벌 관계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한상궁이 장금이를 워낙 예뻐하고 같이 데려가는, 키우는 역할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금이가 최상궁
최상궁에게도 일종의 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금영이는 장금이와 생각지 시절부터 나인이 같이 된 어찌 보면 동료거든요. 근데 최상궁의 조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상궁과 같은 집안 사람인 거죠. 그래서 최상궁과 금영이는 어떻게든 이 수락관 내에서 혹은 궁궐 내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한상궁과 장금이를 몰아내야 하는 그런 좀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등장인물을 다 소개하면은 이거 1시간으로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생각한 드라마 대장금 이야기가 가진 본질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책을 좀 몇 개 읽었어요. 네. 근데 그 책들이 다루고 있는 게 그 역사적으로 미신을 보면은 그 안에 영웅이 있잖아요. 그 영웅들의 스토리에 좀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런 본질을 다루는 책들이었거든요. 그 책 중 가장 유명한 건 그 조셉 캠벨의 1000개의 얼굴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꺼내서 조금 읽어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요소들이 대장금을 봤을 때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영웅이 가진 서사를 보면은 네. 그 서사를 관통하는 뭔가 이 스토리의 척추 같은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 54부 대하 드라마를 계속해서 연결해주는 아래에서 뭔가 베이스를 치고 있는 둥둥둥둥 그러니까 그런 게 운명이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드라마를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확 홀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1화에 나오는 걸 거예요. 그 장금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처음 등장하냐면 드라마의 역사적 배경이 주로 중종이 왕일 때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종은 아주 유명한 조선시대의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연산군이 영화 왕의 남자의 주인공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약을 사사받고 죽어요. 그래서 그 사실에 정신이 나가서 폭군이 된 그런 왕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 엄마의 사약을 배달한 사람이에요. 장금이의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이 왕이 됐을 때 옛날에 자기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쳐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도 죽을 위기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약을 사사하러 지방에 내려갔다가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숲을 헤매다가 발이 삐끗합니다. 발이 삐끗해서 정신을 잃어요. 막 굴러 떨어져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어떤 동굴이에요. 동굴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치료해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신령같이 도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막 수염도 길고 눈을 감고 조용조용하게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도사님이었는데 그 도사님이 장금이의 아빠를 보고 어떤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너의 운명이 너무나도 기구하구나. 그러니까 아빠가 놀란 거죠. 도사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 인생이 왜 기구하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런 도사님들은 절대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어떤 예언이냐면 너의 인생에는 3명의 여인이 있다. 첫 번째 여인은 네가 죽이나 죽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여인은 네가 살리나 너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여인은 너를 죽게 할 것이나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의 인생이 기구한 이유는 네가 벌써 첫 번째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뿅 하고 사라지세요. 도사님이.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여인이 아버지가 사약을 배달해서 죽게 만든 패비윤 씨를 말하는 거거든요. 연산군의 모친. 근데 죽였으나 죽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실제로 육신은 죽었지만 나중에 연산군이 다시 엄마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패비윤 씨가 살아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장금이의 엄마,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 장금이죠. 이 드라마는 아주 긴 이야기지만 이미 1화부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대략 이야기를 해주고 시작을 해요. 그 방식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감정이입할 수밖에 없는 방식인 거죠. 결국에 이 장금이의 운명은 1화에서부터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장금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이고 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인 게 해리포터를 봐도 해리는 본인은 몰랐지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자기가 마법사인 걸 알고 이 마법 세계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당신이 해리포터였군요. It's a pleasure to meet you, Mr. Potter. 막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날 알지? 막 이런. 근데 알고 보면은 엄청난 악의 세력과 운명적으로 엮여있는 그런 마법사였고, 그게 처음부터 완결이 될 때까지 끝까지 뭔가 해리라는 캐릭터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잖아요. 강단님이 아까 그 운명이라는 게 이 드라마의 1화부터 54화까지를 관통하는 척추 같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대장금의 이 스토리라인에 대해 설명할 때 이야기가 간단하다고 했었어요. 그냥 장금이가 역경을 이겨내서 대단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어찌 보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금이가 그 타고난 운명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척추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큰 운명 말고도 사실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게 우연인가 운명인가 싶은 다양한 요소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한상궁이 장금이가 수락관에 생각시로 들어왔을 때부터 보살펴준 엄마 같은 스승님일 뿐 아니라 장금이의 엄마가 옛날에 수락관 궁녀였던 시절에 절친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장금이도 모르고 한상궁도 몰라요. 시청자들만 알아요. 근데 그 사실을 과연 언제 알 것인가가 또 이 이야기의 한 10화, 15화 정도를 또 이어가게 하는 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장금이와 민정호의 러브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초반쯤에 장금이가 아주 우연하게 민정호를 구해주거든요. 그 죽어가는 민정호를 치료해줘요. 근데 민정호는 그 사실을 모르죠. 장금이가 한참 후에 엄청 큰 모함을 써서 제주도로 유배를 갈 때쯤에야 민정호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운명도 시청자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사건들, 시련을 겪지만 그때까지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묶어주는 데에는 또 운명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최근에 흥행한 드라마에서 봐도 운명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 운명이라는 요소가 진짜 이야기의 본질 같다고 느끼는 게, 제가 또 너무너무 재밌게 본 선제업고 튀어. 근데 이 드라마에 선재라는 남자 주인공과 소리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소리 입장에서는 선재를 한참 나이를 먹어서, 그러니까 거의 성인이 되어 가서 알게 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소리의 기억이 없던 시절에 선재와의 작고 큰 인연들이 계속 겹쳤었죠. 그러니까 그런 운명들을 시청자는 알지만 주인공들은 서로 모르거나 숨기거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등장인물에 보는 사람이 깊게 몰입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 이야기가 크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힘을 주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이 진짜 강렬한 사랑이다, 찐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그냥 막 둘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둘은 운명이야, 하늘이 정해줬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 보여주는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야, 저 사람 무조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운명일 때 시련을 겪어야 더 안 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쟤는 저런 운명이 아닌데 안 돼. 그리고 또 반대로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하잖아요. 이 친구는 이런 시련을 겪고 있지만 운명에 따르면 결국 이 시련을 극복할 거야. 그러니까 극복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금이 같은 경우도 어린 나이에 부모가 죽고 수락관 궁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 싸움에 휘말리면서 모함당해서 유배당하고 그런 시련들을 겪지만, 아까 예언에서 그랬잖아요. 세 번째 여인은 너를 죽게 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을 살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은 지금 장금이가 저렇게 제주도로 유배까지 갔지만 어떻게 하다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어린 장금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금이가 장금이의 아버지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게 또 이 드라마에서 아주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예언에서 말했던 것처럼 장금이의 아빠를 죽게 하는 사람이 장금이였어요. 장금이의 엄마는 수락관 궁녀였다가 모함을 당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장금이의 엄마가 죽은 줄 알아요. 그리고 장금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면 연산군한테 죽음을 당할 그런 입장이니까 장금이의 부모 둘 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백정처럼 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장금이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백정이 아니었다는 걸.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는 비밀이다. 어디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라고 장금이 입단속을 막 시켜요. 그러던 어느 날 장금이랑 장금이 아버지가 장날에 장을 보러 이제 시장에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름꾼들이 이제 장에 선 거죠. 근데 그 노름이 어떤 노름이었냐면 씨름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씨름 선수와 씨름을 해서 이기면 소 한 마리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름을 거는 노름꾼들이었어요. 근데 장금이가 그걸 보고 아버지 나가보세요. 아버지는 돌도 번쩍 드시잖아요. 아버지 힘이 정말 세시잖아요. 나가보세요. 막 이렇게 꼬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해라 조용해라 이러면서 막 장금이를 혼내요. 근데 굴하지 않죠. 장금이는. 아니에요 아버지 나가보세요. 진짜. 이제 심지어 손을 번쩍 들고 저기요 저희 아버지가 나가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나갔는데 이긴 거예요. 진짜 비수를 꽂아버리네. 그쵸, 이겼어요. 근데 힘이 세서 진짜로. 근데 이제 노름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를 써서 장금이 아버지를 막 모함하기 시작해요. 저 백정이 자기가 만든 칼로 씨름꾼을 찔러서 이긴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는데 그러다가 사람 찾는다고 붙은 그 사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마침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에게 사약을 사사한 사람들을 잡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장금이가 이제 죽게 한 거죠. 운명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성장과 고난 이야기입니다. 그 스토리에 영웅이 있다면 그 영웅은 무조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그 장금이의 역경만 좀 적어봤거든요. 제가 그냥 떠오른 것만 적은 거기 때문에 사실 다 적은 건 아닌데 일단 수락관에서 엄마가 남겨준 서첩을 찾다가 모함당하기. 그래서 그 광에 갇혀가지고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세자저하를 구하겠다고 여리저리 헤매다가 미각을 잃고 봉침 맞기. 봉침이라고 하면 이제 꿀벌에 있는 침을 맞은 거죠. 그리고 한상궁과 이제 최상궁의 최고 상궁이 되기 위한 경합에서 여러저런 또 수모를 엄청 당했고, 그리고 한상궁이 그렇게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합에서 이겨서 최고 상궁이 되거든요. 근데 최고 상궁이 되니까 더 큰 모함을 당해서 제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심지어 제주로 유배 가는 길에 한상궁이 죽어요. 자기의 엄마와 갔던 한상궁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제주에 가서 한상궁에 복수를 하기 위해 다시 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의녀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의녀가 되기 위해 수련을 하는데 침을 놓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신의 스승인 수의녀에게 침을 놓다가 수의녀가 죽을 뻔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또 침을 못 놓는 일도 겪고, 어찌저찌 또 의녀가 돼서 진짜 궁으로 왔는데 또 궁에서 의녀가 진짜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또 그 시험을 보면서 또 모함당하고.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장금이의 인생은 챌린지의 연속이다. 심지어 그 생각시 시절 완전 애기 장금이가 궁에 들어갔을 때도 백정 출신이라고 막 잠도 너는 밖에서 나가서 자, 이 백정 자식아. 어디서 천한 것이 우리랑 같이 잠 자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 막 쫓겨나고. 그쵸. 근데 이미 장금이는 자기의 부모가 백정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자기 아버지를 죽게 했잖아요. 어머니도 죽게 했고. 그니까 거기서도 이제 참죠. 백정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참아야 되죠. 그러니까 장금이는 정말 애기 때부터 그냥 갖은 시련과 고난을 다 겪은 그런 인물입니다. 아까 봉침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네. 중국에서 이 대장금이 워낙 흥행했다 보니까 봉침을 따라서 자기 혀에 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영웅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이 스토리에서 누가 주인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장 많은 고난을 겪고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이 즉 주인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금이가 억울하게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지만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잖아요. 그쵸. 근데 장금이가 처음부터 특별한 아이는 맞거든요? 맞아요. 뭘 해도 잘 되죠. 네. 그 어렸던 시절에 그 부모님이 백정으로 숨어 살던 시절에도 엄청 진취적인 아이인 거예요. 백정인 여자아이가 막 글을 배우겠다고 한다거나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님은 쫄리죠. 들킬까봐?
그리고 또 생각시로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절대 미각이었잖아요. 맞아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맞출 정도의 타고난 천재 캐릭터긴 하지만 그 장금이에게 있던 시련 하나하나가 장금이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재미도 있는 거죠. 근데 드라마가 지금 54부작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4부작은 추가된 거래요. 너무 이 드라마가 흥행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래도 아주 긴 이야기로 기획이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드라마 대장금이 정말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꼈던 게 그 장금이가 중간중간에 겪는 그 고난 때문에 수락관 궁녀, 요리를 하는 궁녀 시절에도 자연스럽게 의사를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세자저하가 어떤 음식을 먹고 갑자기 사지에 마비가 오거든요. 근데 대체 왜 그럴까를 장금이가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음식의 조합을 먹어보다가 본인도 사지 마비가 와요.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미각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미각을 찾기 위해서 의서를 엄청나게 탐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돌아서 보면 나중에 장금이가 좋은 의녀가 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련이 장금이의 인생이라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땐 꼭 필요한 퍼즐 조각이었던 거죠. 또 이런 것과 비슷하게 장금이에게 그 한상궁이 음식을 처음 알려줄 때 막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맛있어, 저렇게 하면 맛있어 이런 꿀팁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재료 하나하나의 본질에 대해 알게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장금이가 온갖 물을 다 마셔봐요. 이 우물물, 바닷물, 무슨 물 뭐 다 먹어봐요. 물마다도 맛이 다르다면서.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장금이에게 한상궁이라는 캐릭터가 내린 작은 시련이잖아요. 근데 그 시련 덕분에 장금이가 나중에 의녀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을 때 어떤 탕약에 어떤 물을 써야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각들을 나중에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아, 이런 걸 생각해서 미리 앞에 이런 장면을 넣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해요. 그리고 이런 영웅을 다룬 스토리에는 악이 있는데 대장금에도 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악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악역이 강한 만큼 주인공도 강할 수 있다. 근데 대장금의 악역들은 진짜 그 권력과 명예와 신분 그리고 본인의 집안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강하죠. 맞아요. 댓글들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저 정도 능력에 저 정도 대단한 집안이면 저렇게까지 안 해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런 악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역이라 하면은 저희가 아까 등장인물 소개할 때 이야기했던 이제 최상궁과 금영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뒷배들이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악역인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악역들이죠. 그 영웅을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영웅이 가진 삶의 배경을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봤을 때도 공감할 만한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금이 같은 경우는 알고 보면 백정 출신이 아니지만 또 백정으로 자랐고 근데 최상궁은 사실 그런 경험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 이 탄탄한 집안에 우리 집안이 다 최고상궁 여태까지 해서 수락관을 살려 먹였는데 막 이런 집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청자 입장에서는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캐릭터긴 한 거죠. 아, 뭐 얼마나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으로 치면은 사실 굉장히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금수저한테는 공감을 못하고 신데렐라 스토리에 공감하는 우리들. 그리고 또 장금이가 궁 밖에서 궁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궁 안은 좀 특별한 장소고 뭔가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환경이다 보니까 스토리에 좀 더 몰입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셰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셰프가 그냥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나는 제주도 가서 한식당을 열 거야 하는 거하고 나는 서울 사람인데 뉴욕에 가서 한식당을 열 거야 하는 스토리하고 되게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본무대로 나가는 이야기일수록 그렇죠. 재미있게 느껴진다.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금이가 궁으로 들어갔다가 또 쫓겨났다가 또 궁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봤을 때의 스토리라인인 것 같은데
이게 사극이고 신분이 명확한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걸 공간적으로 상징하는 게 궁안과 궁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금이가 올라갈 곳도 눈에 보이고 나락으로 가면 떨어질 곳도 눈에 보이고 반대로 악역인 채씨 가문이 그렇게 집착하는 게 뭔지도 너무 명확하게 공감이 되는 거죠. 이해는 할 수 없을지언정 누구든 권력을 탐하는 욕심에 쟤는 왜 저래? 라고 하진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이야기에 대해 공부를 할 때 그런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주인공이나 악역이 어떤 욕망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 욕망은 결국에 8가지인가로 수렴을 한대요. 뭐 사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식욕도 거기 들어있었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들은 누군가가 추구할 때 왜 저래? 라고 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입을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 드라마는 사극이기 때문에 그 권력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왕에 가까워질수록 혹은 부를 많이 얻을수록 권력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딱 느껴지니까 악역도 너무 선명하고 뚜렷하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 악역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분이 타다당 떨어졌다가 타다당 올랐다가 하는 그 장금이의 우여곡절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또 장금이와 같은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면모가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하고 다시 부활해서 돌아오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장금이가 한상군과 함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돼서 그때 장금이가 관비로 가게 되잖아요. 그쵸. 노비죠, 노비.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였는데 이 제주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 은여가 되자 해서 궁으로 금이 환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은여가 알고 보면 궁녀보다 신분이 더 낮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웅의 부활이죠. 은여가 된 장금이가 궁으로 돌아왔을 때 한상궁이 원래 최고 상궁이 됐다가 모함당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최상궁, 라이벌인 최상궁이 꿰찼었죠. 근데 장금이가 돌아왔을 때는 최상궁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제조상궁이 되어 있고 금영이가 수락관 최고상궁이 되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장금이를 모함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보냈으니 평생 다시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런 애가 은여의 옷을 입고 궁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놀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로 장금이가 죽은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 안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는 게 이런 권력 싸움 이런 게 재밌는 게 이 이야기가 궁녀들의 이야기, 즉 여성들의 권력 싸움이어서 또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 재밌다기보다 이게 20년 된 이야기라는 걸 진짜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20년이 지나서 다시 봐도 낡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장금을 보면은 아니 무슨 뭐 궁에 수락관밖에 없어? 먹고 사는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임금도 그렇고. 맞아요. 뭐 걱정이 없어요. 뭐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그리고 그 중종이랑 대비랑 중전이 너무 웃긴 게 진짜 타고난 미식가인가? 네, 마스터 셰프예요. 네, 너무너무 맛평가를 잘하고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내기와 경합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경합을 한다고 하면 흥미롭구나. 예. 그게 너무 웃겨요. 무엇을 줘도 막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맛이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을 냈느냐.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웃기죠. 근데 그 수락관이 궁녀들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의 작고 큰 이야기들이 궁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여성으로서는 없었던 거죠. 근데 왕이어도 하루에 3끼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수락관 최고상궁은 항상 그 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어떤 음식인지 설명도 해야 되고 그에 관련해서 왕에게 재밌는 이야기도 이렇게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수락관 궁녀라는 설정이 이 이야기에서 권력과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은여가 좋은 설정인 이유는 은여는
장금은 궁에서도 진짜 그 무시받는, 하대받는 신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의술은 다 의관들이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해요. 근데 의관들도 중전마마나 대비마마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전과 대비의 맥을 짚거나 아니면 침수를 하거나 하는 건 다 의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녀라서 또 권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정들이 이거는 그냥 여성들의 권력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이라서 이 이야기가 가능하구나라는 설정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이질적이거나 억지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보통 사극이라고 하면은 여봐라 매우 쳐라 잘하시네요. 아니면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두 번 휘두르면은 막 6명이 쓰러지는 이런 것들을 딱 떠오르게 되는데 대장금은 두뇌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세련되게 느껴지고 이 20년이 흘러도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게 아닌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장금에서 찾은 본질은 바로 멘토입니다. 이 스토리에 영웅이 있다면 영웅에겐 항상 멘토가 있죠. 그쵸. 스타워즈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요다가 있듯이 스타워즈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요다가 얼마나 좋은 스승인지는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승의 역할이 되게 큰 거죠. 스승 그리고 위기에서 구해주는 의인 그런 존재가 영웅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사실 작고 큰 의인은 진짜 많거든요. 아까 저희가 대장금에게 엄청 고난을 주는 악역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악역보다 많은 게 의인이에요. 장금이에게는. 제가 강다님한테 장금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했던 얘기가 장금이는 재능이랑 운이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금이가 뭐 대단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막 원하는 만큼 막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권력이나 대가를 위해서가 아닌 진짜 재능을 알아보고 좋은 떡잎을 키우고 싶어하는 근데 그런 스승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또 심성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뭔가 멘토에게는 반전이 없어요. 보통 착한 척하다가 나빠지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갑자기 막 장금이 뒤통수를 때리고 그런 게 없어서 마음이 편안한 부분도 있죠. 맞아요. 첫 번째 멘토는 여러 번 언급했던 한상궁입니다. 근데 한상궁이 얼마나 장금이에게 중요한 역할이었는지는 얘기를 했지만 멘토로서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 그 생각시 시절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 했을 뿐인데 했던 그 애기였던 장금이 시절부터 한상궁이 장금이를 케어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처음으로 줬던 미션이 물을 떠오너라 이거예요. 장금이한테 물을 떠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면 장금이가 예 이러고 이제 뒤로 총총 나가서 물을 떠다 줘요. 근데 한상궁은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다시 떠오너라.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장금이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는 거죠. 왜 떠오라고 했을까요? 그냥 떠오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쵸. 이유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한상궁이 장금이가 정답을 맞추길 기다렸던 건데 물을 떠다 달라고 하는 사람의 몸 상태를 먼저 물어보고 물을 떠와야 한다는 게 한상궁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금이가 한상궁에게 혹시 배가 아프진 않으십니까? 변을 언제 보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한상궁의 대답을 듣고 거기에 맞게 따뜻한 물을 떠오던 차가운 물을 떠오던 소금물을 떠오던 설탕물을 떠오던 그러니까 그렇게 물조차도 맞춰서 떠와야 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상궁은 장금이에게 음식을 잘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오랜 시절을 같이 하면서 장금이가 미각을 잃었을 때조차 미각이 없어도 너에게는 맛을 그릴 줄 아는 능력이 있다 라면서 능력을 발굴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한상궁은 정말 따뜻한 엄마 같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스승으로서도 장금이의 요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던 거죠. 다음 멘토는 정상궁입니다. 정상궁은 장금이가 어렸을 시절에 한상궁 이전의 최고상궁이었던 캐릭터인데요. 원래 정상궁은 권력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장고라고 하죠. 이렇게 장독대를 관리하는 주방 내에서도 가장 천시받는 사람들이 안 가고 싶어하는 곳에서 상궁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고상궁 자리가 비면서 근데 아직 최상궁은 너무 젊은 거예요. 최고상궁으로 올리기에. 그래서 한 몇 년만 자리를 지켜줄 꼭두각시가 필요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던 그 악의 세력들이 정상
정상궁을 데려다가 최고상궁에 앉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상궁이 뚝심이 있던 캐릭터였던 거죠. 갱스터죠. 오쥐입니다, 오쥐. 그래서 정상궁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마음을 장금이에게 알려줘요. 대장금은 몰라도 모두가 아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맛이 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린 생각시 장금이가 홍시 맛이 나옵니다. 왜 홍시 맛이 나느냐?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제 입엔 홍시 맛이 막 그런 그 장면 있죠. 근데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귀여운 아역 배우의 연기와 그 홍시라는 뭔가 독특한 그것 때문에 많이 회자되고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 그 장면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 장면이 정상궁이 처음 최고상궁이 돼서 모든 생각씨와 나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금영이도 어린 생각씨였는데 금영이는 모든 생각씨 중에서도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최고상궁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얘는 절대 미각이라면서. 근데 정상궁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금영이에게 먹어보라고 하고 뭐가 들어있는지 맞춰보라고 해요. 근데 금영이가 이제 재료를 줄줄줄줄 외요. 근데 정상궁이 들었을 때 뭔가 틀렸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모두에게 그 음식을 맛보게 하고 금영이의 말이 맞는지 물어봐요. 근데 그때 이제 장금이가 손을 들고 설당이 아니라 홍시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계기로 정상궁이 하하하 웃으면서 봐라, 맛을 보는 데에는 경험이나 나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두를 똑같이 대할 것이다. 금영이 너도 다른 생각시들과 함께 저쪽에 앉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상궁은 처음 취임할 때부터 권력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이 음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그 강단 있는 그 태도를 장금이에게 알려주죠. 정상궁은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느껴지는 게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그 한상궁과 장금이가 한 번씩 그 묘에 갈 때 나레이션이 깔리거든요. 정상궁이 장금이와 한상궁에게 마지막으로 해줬던 말들, 그 말을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난 궁에서만 산 것이 억울하다. 그러니 나를 구름 위에 뿌려다오. 비가 되어 흘러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세상 구경이나 하고 다닐란다. 어릴 적 봤던 그 화려한 궁은 허산이었어. 늘 사람은 바글거렸지만 궁은 외로웠다. 모두들 아마도 그 외로움에 지쳐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게야. 어여삐 여기거라. 불쌍히 여겨. 네가 원칙을 지키고 싶은 만큼 사람들을 어여삐 여겨. 그게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 근데 꼭 이 부분만이 아니라 드라마 대장금에 나오는 대사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대사가 정말 많아요. 선한 캐릭터들의 특징이 장금이도 그렇고 정상궁도 그렇고 권력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상궁도 최고상궁이 되었을 때 막 온갖 수모를 다 겪잖아요. 근데 그때 나는 이 자리에 연연하고 싶지 않다. 나 때문에 이 궁이 시끌시끌해지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서 최고상궁 자리를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본인의 타이틀, 내 신분이 높아지는 거에 뭔가 집착하지 않고 그냥 선하게 내가 만든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모습에 이 캐릭터는 착한 캐릭터구나 라고 느끼고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것도 좀 여담인데 그런 뭔가 캐릭터의 성격이랑 찰떡의 캐스팅을 한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그래서 또 이입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드라마를 혼자 핸드폰으로 보고 있을 때 가끔 강다님이 옆에서 슬쩍 보면 누가 악역인지 얼굴만 봐도 알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상궁은 정말 너무 부드러운데 또 고집이 있어 보이고 여운계 선생님도 웃으면 너무 밝은데 이렇게 인상을 쓰면 너무 엄하고 근데 최상궁은 가만히 있어도 얄밉고 그리고 금영이는 뭔가 마음속에 꿍꿍이가 있어 보이지만 또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캐릭터에 잘 맞는 캐스팅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의 멘토는 장덕입니다. 장덕은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 장덕이는 장금이가 제주로 유배를 갔을 때 장금이에게 은여가 될 자질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보고 여자이지만 그 시절에도 의술로만큼은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실력이 좋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근데 뭔가 은여라고 하면 환자들을 너무 막 감정이입하면서 케어할 것 같고 소위 모성애 가득한 그런 인물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장덕이는 좀 더 깡따구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사사롭게 내가 돈이 없는데 환자 한 명을 조금 더 잘 보살피려고 빚을 지면서 탕약을 끓여주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서 빗물을 정화하는 시설을 만들자고 제안할 줄 아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인 거예요. 장덕이와 장금이에 또 비슷한 배경이 있잖아요. 맞아요. 장덕이도 처음 의술을 시작하게 된 게 본인의 집안과 관련된 억울한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 처음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주로 내려온 것도 자신의 복수 대상이 제주로 유배를 당하게 돼서 너무 실력이 뛰어나서 계속 궁에서 오라고 하는데도 제주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장금이도 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모함을 당해서 한상궁에 복수를 하기 위해 다시 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장덕이가 처음 우연히 장금이를 만난 날 장금이가 장덕이에게 말을 해요. 나는 꼭 다시 궁으로 돌아가야 한다. 궁으로 돌아가서 복수를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장덕이가 느낀 거죠. 아, 이 아이는 나와 같은 부류구나. 이 아이에게 의술을 알려줘서 이 아이가 복수를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다짐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장덕이와 장금이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다르고 지금껏 해온 일들도 너무 다르지만 그 공통점 하나로 서로에게 많이 의지를 하는 그런 사이죠. 장금에게 확실히 훌륭한 의녀가 될 만한 재능이 있었던 거죠? 일단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장금이는 다양한 사건들 때문에 의서를 많이 탐독했던 경험이 있어서 의술을 배운 적도 없고 다른 경험도 없지만 의학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음식을 했기 때문에 나물의 효능이나 약초의 효능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떡잎이 남달랐던 것도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신익필, 또 신 교수님이 있는데 그 신익필 선생님도 장금이가 의녀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멘토죠. 관비가 의술을 배웠을 때 어떻게 궁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당시에 그런 게 있었대요. 드라마에서 나오기로는 주기적으로 전국의 의녀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궁에서 수업을 듣고 또 그 시험을 또 합격하면 정식 의녀가 되는 거죠. 의부증을 발급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뭔가 의사 자격증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관비여도, 그리고 지방에 있어도 그 시험 단계들을 통과하면 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장금이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금이가 다시 궁으로 들어가서 첫 시험을 통과하고 의학 학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 스승님이 바로 신익필 교수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신 교수 역할한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느꼈거든요. 너무 뭐랄까 깐깐하면서도 속정 있는 느낌? 속 깊은 곳에는 정이 있는데 밖으로는 그 정이 한 톨도 새어나오지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잘 웃지 않고 뭔가 엄한 선생님인데 엄하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또 엄한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의술이니까 실수 하나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실제로 신익필 교수가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진을 했다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특히나 의술보다는 의술을 대하는 태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장금이는 너무 뛰어난 수의녀에게 이미 수련을 받은 데다가 본인도 원체 너무 총명하고, 그래서 의학 학교에 딱 갔을 때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모범생이었어요. 모르는 게 없고 자기에게 질문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뭔가 모범생? 근데 신익필 교수가 봤을 때 장금이는 너무 오만하고 겸손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환자를 딱 대할 때에도 맥을 짚고 환자의 얼굴과 몸 상태를 살피면 너무 빨리 진단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신 교수는 그런 장금이에게 열흘이 걸려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한다. 의술을 하는 사람은 오만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태도를 알려줘요. 장금이가 그래서 신 교수 덕분에 아, 내가 엄청 오만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신 교수가 장금이에게 한 말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인상 깊어서 저도 가져와 봤어요. 의원은 총명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깊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깊어지거라. 그리고 이 말을 뇌와 혈에 새기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익필 교수는 장금이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사람, 그런 다정한 사람은 아니고 장금이가
부딪히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얻게끔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대장금이 정말 대서사시인 만큼 이야기를 하면은 저 끝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 드라마가 정말 길고 인물도 많고 작고 크게 너무 많은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이야기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은 또 저희가 본질 시리즈인 만큼 좀 굵직굵직한 본질을 위주로 다뤄봤습니다. 저와 강단이 대장금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도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금영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금영이는 최상궁을 따라서 악역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미운 캐릭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금영이는 처음엔 사실 장금이랑도 친했고 좀 마음에 선함이 있어요. 근데 흑화하는 캐릭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금이가 계속 성장했다면 그 반대편에는 금영이가 흑화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장금이가 사실 또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장금이의 뒤를 열심히 쫓아가나 실패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운의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금이와 마찬가지로 또 민정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좀 더 뭔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단순히 저 캐릭터 진짜 최악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공감할 만한 부분도 있는 구체적인 악역 캐릭터가 아니었나. 규명이가 대장금 후반부에 장금이를 만나서 장금이의 어머니가 이 궁에 숨겨놨던 서신을 장금이에게 다시 건네주는 장면이 있는데 장금이는 이 서신이 사라진 걸 보고 당연히 누군가가 발견해서 뭐 불태웠거나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은 최상궁네가 이제 빼돌린 거였고 최상궁이 금영이에게 이거 불태워버려라 했던 거죠. 근데 금영이는 차마 그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장금이에게 다시 건네주는. 장금이는 좀 놀랐죠. 근데 그때 금영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게 나야. 완벽한 집안의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완벽한 내 주장을 갖지도 못하고 완벽한 자신감이 있지도 않고 완벽한 자괴감이 있지도 않고 완벽한 재주를 갖지도 않고 완벽한 연정을 받지도 못했고 완벽한 연정을 보내지도 못했고. 다음으로는 그 장금이가 궁에서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 경험을 돌아보면서 장금이가 하는 말인데 궁은 제게 음식도 해보게 해주었고 의술도 해보게 해주었고 서방님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허나 어머니를 잃게 하였고 한상궁 마마님을 잃게 하였고 제 뜻도 잃을 뻔했습니다. 궁은 제게 그런 곳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중요한 것을 빼앗아간 곳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듯 싶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곳입니다. 모두가 화려해 보이나 모두가 슬픈 곳입니다. 이런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와, 너무 좋다. 네. 정상궁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궁이 알고 보면은 외롭고 쓸쓸한 곳이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져야 한다. 뭔가 이런 메시지와 좀 맥락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스토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의지로든 악한 의지로든 높은 신분을 꿈꾸고 궁에서의 삶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는데 결국에 나중에 그 성공을 이뤘을 때 돌이켜보면은 궁 안에서 내가 했던 경험들은 다 속이 비어있는 거였구나. 요즘 드라마들은 오히려 더 단순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악역한테 서사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좀 트렌드잖아요. 악역이면 그냥 악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인물들이 많이 또 보이는 것 같은데 혹은 단순한 배경을 가진 악역이나 근데 이 드라마는 선한 사람도 그러니까 장금이도 가끔 보면 아니 왜 저래? 또 왜 저래? 우리 아버지 백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너무 다채로운 거예요. 한 인물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근데 이 정도의 길이의 긴 이야기라서 또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소신님은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그 장금이가 겪은 시련이 많아서 언급하지 않은 시련 중에 하나인데요. 장금이가 수락한 나이일 때도 좀 오만하게 행동해서 한상궁이 벌로 다재헌이라는 곳에 보내요. 근데 그 다재헌은 명나라에서 들여온 씨앗을 조선에서 좀 키워보려고 실험하고 노력하는 그런 부서래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그곳에 간 나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모두가 안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인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곳에 장금이는 한 번씩 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장금이가 거기에 갔을 때 처음에 너무 좌절해요. 수락관 궁녀는 할 수 없겠구나 막 이런 식으로 좌절을 하고 있다가 다시 마음을 딱 잡죠. 아니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어 하면서 막 이런저런 종자들을 연구하면서 뭘 키워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백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본이 실제로 뭔진 모르겠지만 근데 그 백본을 키우는 걸 20년 동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새싹조차 난 적이 없다. 그만큼 어렵다. 근데 이 백본이 너무너무 귀해서 백성들은 없어서 못 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장금이가 그럼 백본 재배하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요? 왜 그러는 건데요? 물어보죠. 그때 장금이가 어렵다면서요. 헤헤 이렇게 얘기하고 백본 재배에 결국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재현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금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자주 나와요. 장금이의 가장 큰 장점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진짜 자기 회복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난 맞아요. 캐릭터거든요. 저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그 진짜 웃긴 게 제가 이 드라마에서 정말 재밌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리액션인데,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딱 먹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라던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큰일 났어 데뷔마마가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끝내지 않는 그런 리액션 장면이 제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렇게 큰일 났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꼭 가져오거든요. 주로 그 장금이의 친한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장금이는 눈이 반짝거리는 거죠.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또 가져온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네. 한상궁이 최고상궁직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장금이가 이 본인의 스승인 한상궁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전 8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도 혼자 이 궁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마님을 만났고 어머님처럼 스승님처럼 모셨습니다. 전 스스로 뜻을 꺾는 어머님은 싫습니다. 스스로 뜻을 꺾는 스승님도 싫습니다. 만약 지금 이 문을 나가 마마님이 스스로 물러나신다면 전 마마님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장금이가 살아온 방식인 거죠. 사실 이게 음식을 주로 다뤘다는 점에서도 좀 보편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랑 강다님이 또 식당 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음식은 진짜 만국 공통의 사랑의 언어다. 음식이 있으면 안 하던 이야기도 하게 되고 빠르게 가까워지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드라마가 아주 한국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들도 재밌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음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음식이 진짜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막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최대한 예쁘게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담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먹었을 때 리액션도 처음 먹어보는 맛이구나,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 정도는 하지만 막 그 김탁구에서 빵 먹었을 때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오? 이런 맛이?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그러니까 좀 오바가 덜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리액션이 삼삼하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 중종 역할을 하신 그 배우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봤는데, 음식을 계속 많이 먹는 역할을 했잖아요. 임금이다 보니까. 근데 음식이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한 2-3시간씩 다 지나서 식은 음식들이었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뭐 드라마 찍는데 따끈따끈하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맛이 없었다. 그런데 맛있게 먹은 거죠. 신기하다. 그리고 또 이 드라마 하면 OST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죠. 그 듣기만 해도 생각나는 오나라 아주나 이 노래 더 부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계속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그 오나라 하는 OST도 진짜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오나라 하는 뭔가 발랄한 버전도 있고 막 오나라 하면서 이렇게 슬픈, 그 발랄한 버전이 별로 발랄하지가 않던데요?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오나라 아주 오나 이런.
더 발랄하게 해야 네, 되나요? 뭔가 더 발랄했던 것 같은데. 아, 어렵네. 근데 그런 뭔가 구슬픈 버전도 있고, 그리고 그 가야금 버전도 있어요. 똥똥똥똥똥똥똥똥. 그래서 진짜 다양한 버전이 매 장면에 적절하게 쓰이는 거? 난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게 오래된 드라마다 보니까 연출적으로 오래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싸움 씬에서 칼을 딱 쓰면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자연스럽게 효과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영상을 보다가 이거 누가 사운드 또 입혔나? 싶을 정도로 그 자기적인 소리가 들어가요. 진짜 슉슉 퐁팡팡 막 이런 게 들어가는데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재미 요소였어요. 옛날 드라마라서 그런 건지 대장금이 유난히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장면의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회상신도 정말 자주 나오고 제가 진짜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장금이가 은여 시험에 응시를 했을 때 은여에 합격한 사람들 명단을 아주 옛날에 대학교 합격 명단을 벽에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그곳까지 가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방이 붙어요. 은여 합격한 사람들 이름 방이. 그런 장면이 요즘 드라마에 나온다면 이미 붙어있는 방 앞으로 사람들이 뭐 몰려가는 정도? 그 정도에서 그 씬이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장금이에서는 그 방을 붙이기 위해서 벽에 풀 바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호흡이 느려요. 근데 그게 너무 신선하면서도 그런 호흡 느린 장면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 빨리빨리 전개되는 그런 맞아요. 이야기가 많고 거기에 제가 정말 익숙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신선해 보이는 것도 매력적이었어요. 바로 몰입이 안 되면 끄고 다른 거 틀면 되니까. 근데 이 드라마는 그렇게 호흡이 느린데도 몰입이 된다는 거.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요즘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연기와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연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영화가 처음 막 만들어질 때는 배우들이 연기를 그 연극처럼 하고 딕션을 또박또박하고 대사 전달이 중요하고 그랬다면은 요즘에는 얼마나 이 연기가 자연스러운가, 우리 실생활에서 뭔가 봤던 느낌인가, 생활 연기. 뭐 단어 선택 같은 것도 그렇고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용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연기 잘하는 배우를 칭찬할 때 아 진짜 자연스럽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장금만 봐도 이게 좀 사극의 특징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언어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좀 감정 표현이 확실하고 대사 전달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긴 시간 대장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54부작이니까 연달아 보면 54시간, 3일이 걸리는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주행 추천드립니다. 저도 아직 끝부분을 다 못 봐가지고 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아직 볼 게 있다는 게. 그리고 그 대장금의 속편은 아니지만 은여 대장금이라고 해서 또 이영애 배우님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근데 가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 제목이 은여 대장금이거든요. 그래서 속편 아닙니다, 속편 아닙니다 해도 사람들이 속편이다!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대장금 2다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은여 대장금이 나왔을 때 아무리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해도 같은 대장금이니까 좀 비교해보는 맛이 있을 거잖아요. 또 같은 배우니까 맞아요.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영애 배우님이 또 손에 꼽히는 늙지 않는 배우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20년 된 드라마를 보면서도 너무 그대로셔가지고 놀랐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드라마는 장금이의 일생을 담는 거기 때문에 은여가 됐을 쯤에 장금이와 처음 그 수락관에 이제 막 나인이 되려는 장금이의 사이에도 나이 차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드라마상에서는 늙지가 않잖아요, 애가. 근데 이번에 그 의녀 대장금이 나오면 나이가 든 실제 이영애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니까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네네. 오늘 대장금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소시님 좀 어땠나요? 본질 시리즈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강소파 타면서 느낀 건 우리 둘이 얘기할 때 재밌으면 그래도 망하진 않더라. 좀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드라마 대장금을 제가 재밌게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즐겁게 생각하는 거 계속 이야기 나누다 보면 강소파 친구분들도 물들지 않을까 우리에게. 그걸 목표로 삼아봅시다. 너무 좋습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 사연과 방송 후기는 헤이@작은배.com에 메일로 남겨주세요. 첫 댓글은 작은배닷컴의 상하박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책과 나 아무런 방해 없이 책 읽는 시간 이벤트에 참가했었습니다. 그곳에서 갖는 시간들도 기대됐지만 작은 배에 올라온 음식 관련 포스트들을 계속 봤었기에 빵, 커피, 스프의 맛은 어떨까 행복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무심한 듯 툭 하니 건넨 접시에는 올리브가 들어간 폭신한 포카치아가 올려져 있었는데 빵에서 강단과 소신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글로만 접했던 이 두 사람의 행동들이 맛으로 전달되다니. 이벤트가 끝나갈 무렵에 강단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빵을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소개받았어요. 빵 만드는 방법뿐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빵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빵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도 많이 알 수 있다면서요. 워터, 플라워, 솔트, 이스트. 제주도에서 책을 주문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는데 한참 걸렸어요. 책에서 소개해준 베이킹 도구들을 하나씩 사고 밀가루, 소금, 이스트도 주문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빵을 주말마다 굽고 있습니다. 빵 내음으로 가득 찬 주말 아침은 그 전의 날들보다 더 따뜻합니다. 즐거운 취미를 갖게 해준 작은 배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그 상하팡님은 제 사촌형인데요.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가끔 볼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형인데, 그때 한국에 왔을 때 또 제주도에 들러줘서 아주 잠깐이지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했고, 또 마침 저희가 책과 나를 하고 있을 때라 간단한 음식도 제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빵 만드냐 해서 제가 그냥 책을 추천해줬는데, 저는 진짜 상하 형이 돌아가서 열심히 이렇게 빵을 구울 거라고 그때 생각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방명록에 구운 빵 사진을 같이 올려줬잖아요. 근데 빵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강단님이 지금껏 그 책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추천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운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던 이벤트도 너무 즐겁게 즐겨주시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미국까지 가져가서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드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요. 다음은 작은 배를 타고 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번 비공개 콘텐츠를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가장 많이 떠올랐어요. 더불어 할머니께서 마지막 몇 개월을 보내셨던 요양병원과 찾아뵐 때마다 수척해지시던 모습들, 할머니와 함께 방을 쓰던 다른 분들도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찾아뵀을 때 선망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그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나의 노년에 대하여 두렵기도 하고 그때 할머니를 외롭게 했던 건 아닐까 죄송하기도 해서 마음이 울렁였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셨던 할머니를 떠나보낼 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살면서 점점 더 많이 그리워하게 될 거라고. 할머니가 주셨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 거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이후 점차 잊혀지는 게 아니라 더욱 선명해지고 그리워요. 다만 예상했던 것과 같이 슬픔의 그리움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점차 선명해지는 그리움인 듯해요. 사랑하는 할머니를 떠올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배를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때때로 비공개 콘텐츠를 보내드리잖아요. 사실 보내드리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좀 무한하게 지금껏 한 번 보내드렸는데, 처음으로 보내드렸던 비공개 콘텐츠가 저희 두 사람이 약 6개월간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는 호스피스에서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저의 할머니께서 많이 위중하셔서 가족들이 힘들면서도 또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을 좀 간접적으로 라도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써서 후원자 비공개 콘텐츠로 보내드렸는데, 작은 배를 타고님이 그 글을 보고 방명록에 이런 자신만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느껴지는 감정이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이라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제가 지금도 아파서 누워 계시는 할머니를 볼 때 제 마음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은 배를 타고님의 댓글을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걸 생각을 하면서 벌써부터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너무나도 특수한 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에 오히려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남겨주신 작은 배를 타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이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협업에 대한 강단과 소신 에피소드 많이 공감하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특히 미팅에 대한 내용을 듣다가 혼자서 격하게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공감했어요. 저도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모이는 미팅을 불편해하는 편인데 강단과 소신님의 생각을 들으며 제 생각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나는 뭔가가 확장되는 미팅보다는 수렴되는 미팅을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또 저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확장되는 미팅을 하게 될 때가 많았는데요. 또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때가 있어서 생각보다 좋다, 재밌다 하고 느낄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에 늘 정리하는 역할을 하느라 힘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예전에 즐겨 들었던 팟캐스트에 한 에피소드 출연자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요. 같이 일하는 사람을 좋아할 순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고요. 종종 누군가와 협업하면서 뒷목에서 분노가 차오를 때 되새기는 문장입니다. 매주 지치지 않을 정도로 힘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뒷목 잡을 만큼 힘든 협업은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장금이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성장했듯 협업도 사실 힘든 협업을 많이 해봐야 성장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협업을 잘 못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은 이 뒷목 잡는 협업을 많이 안 해봐서 고통을 많이 안 겪어봐서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이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확장하는 미팅도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확장하는 미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는 저희가 둘이서 작게 일하기 때문에 생긴 변화가 아닌가 싶긴 한데 또 모두에게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같은 사람이어도 어떤 사람과 협업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협업하는지에 따라 또 적절한 방법은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협업에 대한 대화가 무궁무진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한이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장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나라 한번 같이 부를까요?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라 슬픈 버전. 오나라 오나라 아주 가야금 버전. 띵띵똥똥똥똥똥똥똥